조은희 박사님, 네. 조은희 교수님, 그리고 조은희 실전 투자자.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네. 그죠? 다 맞죠? 세 개 여러 다. 가지 호칭이 있네요. 네. 네. 아, 조은희 작가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래 링크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자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는 부동산 투자 그리고 개발하는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회사 대표 조은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에서 부동산 투자 관련해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걸 좀 재밌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학창시절 때 막 너무 어렵게 살고 엄마 아빠가 막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살진 않았거든요. 그냥 평범한 아버지 회사 직장인이셨고 어머니는 뭐 가정주부셨고요. 근데 이제 저는 돈이 모이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유치원 때 뭐 세배하고 가서 저금하고 초등학교 때 이제 용돈 받잖아요. 네. 용돈 받으면은 그날 은행 가서 다 저금을 했어요.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학교를 가니까 이제 밥도 사 먹어야 되고 문제집도 사야 되고 이제 돈을 소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돈을 받는다고요. 밥값하고 받으면 그걸 안 써요. 안 쓰고 다 저금을 하면 문제집하고 밥은 또 사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밥은 이제 학교 앞에서 호빵 많이 사 먹었어요. 호빵 사 먹고 물 마시면 이제 불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문제집은 지금은 없을 거예요. 그때는 교사용 문제집이 따로 있어요. 선생님들 보라고 이렇게 나오는 샘플이 있거든요. 조그맣게 답 써 있는 거. 예, 조그맣게 네, 답 써 있는 연배 있으신 분들. 예, 하여튼.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그거 얻어서 공부하고 그렇게 했죠. 뭐 그러면서도 학교 앞에 이제 유리병 같은 거 있으면 하나에 50원, 30원씩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주워서 팔아서 호빵도 먹고 이랬는데 부모님이 하시면 속상해 하시겠다. 근데 전 진짜 돈이 모이는 게 좀 재밌어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고요. 아,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그때부터 네. 그냥 공병 죽고 막 그쵸. 호빵 먹고 막 그랬던 겁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가니까 좀 병 죽기 그렇잖아요. 중학생들이 주워 가니까. 그때는 이제 좀 더 그냥 삼각김밥 먹으면서 돈 모으고 이렇게 다녔었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공부가 뭐 잘 되겠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그렇게 잘하진 못하죠. 전교 1등 하는 애가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재수를 했어요. 재수. 대학교가 다 떨어져서 재수를 하는데 그때도 이게 집어른 남 못 준다고 알바를 다녔죠. 뭐 화장품 샘플 나눠주고. 아, 재수하는데요? 네. 그리고 우리 요즘도 있나 모르겠어요. 단가반 다니면은 몇백 명이 쫙 앉아 있다고요. 쫙 앉아 있으면은 그 강사가 막 써요. 칠판에 쓰고 나서 여기까지 오면은 지워야 돼요. 누군가 뛰어나가서 지워요. 조교. 네. 우리 테니스 치다 보면은 공 네트에 걸려 누군가 막 뛰어가잖아요. 팍 뛰어가잖아요. 네. 그런 걸 했다고요. 그런 걸 해서 이제 돈을 벌고 그게 재밌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학 가서도 계속 그랬어요. 대학 가서도 아르바이트하고 주말에 뭐 행사장 나가고 그런 아르바이트를 계속 하니까 이게 돈이 조금씩 쌓이는 거죠. 그때부터는 조금씩 쌓이고 군대도 직업군인으로 갔다 왔어요. 아, 장교를? 네. 왜냐?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돈까지 준다는 거야. 아, 월급 줬어요? 그때는 이제 병사들 월급이 10만 원도 안 됐거든요. 그렇죠. 뭐 200명 때 3만 8천 원 뭐 이랬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돈 벌려고 가서 돈을 거기서 모았죠. 아예 나올 수 없는 GOP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근무하면서 돈을 좀 모으고 빡세게 하셨네요. 네. 그 돈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첫 투자를 뭘 했느냐? 뭘 했을 것 같았어요? 주식 하셨습니까? 아, 그때 인터넷도 안 되는데 GOP에서 어떻게 주식을 해요? 펀드에 넣었죠. 그때 또 해외 펀드가 되게 인기였어요. 그래서 해외 펀드에 넣고 이제 전역해서 나와 보니까 이게 수익률이 반토막 나 있는 거야. 눈물이 나는 거죠. 그래서 막 증권사 가서 내 돈 내놔라 막 이러다가 쫓겨나고 막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안 되겠다. 그래서 어쨌든 취업을 해서 바로 또 회사를 다니죠. 회사 다니면서 돈을 계속 모아요. 소비 자체가 많지 않아요. 제가 있는 돈을 우선 모으고 그 다음 소비하는 스타일이고 전 지금도 신용카드를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있는 돈 안에서만 쓰자는 게 저의 주의이기 때문에. 현금이 엄청 많이 돌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 그죠. 그래서 그때는 펀드로 실패를 했으니까 두 번째는 뭘 했느냐. 그때는 이제 제가 주식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네. 여기가 좋아 보인다. 그럼 가서 주식 사고 내가 다니는 회사 좋으니까 내 회사 주식 많이 사고 계속 그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
회사 주식도 많이 가지고 있고 네. 다른 회사 주식도 많이 가지고 있고 주식으로 그때 또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첫 번째 회사가 잘 안 됐던 거예요. 회사가 이제 경영난으로 우리 거래 정지되고 이제 감자되고 이러잖아요. 우리가 아는 회사입니다. 되게 유명한 네. 회사입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게 뭐 주식 가치가 많이 없죠. 뭐 거래 자체가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회사 직원들은 계속 그만두고 이러니까 저는 그때 제가 열심히 이 회사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일했다고요. 아주 밤에 다 퇴근하고 이제 혼자 회사 나와가지고 이렇게 다 회사를 보고 있는데 이제 동기들도 아무도 없고 다 나갔으니까 친한 사람들도 없는데 회사는 힘들다 그러고 슬픈 거죠. 슬퍼서 이렇게 회사를 보고 있는데 저 건물은 그대로 있는 거야. 나는 슬픈데. 예. 회사도 망해가는데 건물은 그대로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생각했죠. 아, 이거 나도 이것저것 그만하고 돈을 좀 묶어놔야겠다. 예.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부동산 투자를 조금씩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고요.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바로 건물로 점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그때 이제 결혼을 했어야 됐어요, 또. 예,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많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성북구에 있는 쬐끄만 아파트에 들어가 살자. 그런데 전세가랑 매매가 차이가 없었어요. 거의 뭐 1,000, 2,000 차이밖에 안 났단 말이에요. 그때 고민을 하는 거죠. 이거를 사야 되느냐. 그때는 그 돈도 부담이 되는 돈이니까. 아니면 전세로 가야 되느냐. 네. 근데 느꼈잖아요. 건물은 그대로 있다는 거.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아파트를 사보자. 예, 그렇게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럼 내 집 마련부터네요? 예, 어떻게 보면 내 집 마련부터 시작을 했고요. 내 집 마련을 한 다음에 결혼하고 저도 회사를 어쩔 수 없이 옮겼어요. 왜냐하면 뭐 계속 안 좋아지니까 저도 옮기게 됐고, 회사를 옮기고 나서 그때부터는 조금 더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봤느냐. 저는 이제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월세가 나오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본 거예요. 아, 월세가 네. 나오는 아파트? 네, 그때는 부동산에 사실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주택자도 대출이 나오고 이자율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주택담보금리 대출은 6에서 7%예요, 아직도. 왜냐하면 그때 처음 시작할 때 시절이 그랬으니까. 근데 수도권 지역의 이제 소형 아파트들을 보다 보면은 그렇게 이자를 납부해도 월세를 받으면 이익이 되는 아파트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아, 그랬습니까? 네. 그래서 경기도 외곽 이런 데를 이제 월급을 모으면 그걸로 이제 종잣돈을 만들어서 하나 사서 그럼 거기서 월세 나오는 거 받고 그러면 월급이 조금 더 늘어난 거잖아요. 그럼 조금 더 빨리 돈을 모으면 또 사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아파트 투자로 시작을 했죠. 아, 월세 세팅으로 해서. 예. 그러면 그때는 뭐 DSR 규제나 이런 게 그런 게 크지 않았어요. 빡빡하지 예, 않았으니까 거의 없었다고 봐도 되고요. 계속 그걸 가능했군요. 네네. 그러면. 그때는 뭐 다주택자 세금도 많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게 주식에 투자를 하면은 제가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고 떨어지면 사람들이 그냥 팔아버리잖아요. 저조차도 그랬으니까. 근데 부동산은 아무래도 파는 게 제한이 되기도 하고 네. 이 가치는 그래도 변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처음 아파트 투자를 시작을 했죠. 사실 그게 제일 쉬운 방식의 부동산 투자이기도 하고요. 그럼 그게 몇 년도부터 대략 몇 년도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한 10년 전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2013년, 15년 요때. 그렇죠. 예. 와, 그 월세 세팅이 가능했구나. 정말 네. 지금 입장에서는 아, 지금 맞습니다. 매정갭을 보면 지금은 전혀 맞지 않는 투자법이고요. 꿈 같은 얘기네요, 진짜. 예, 이거 말씀드렸다 그래가지고 지금 가가지고 막 그렇죠. 월세 세팅하고 이러시면 이자보다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세금 터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맞지 않는 투자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잘 없었어요. 왜냐하면 집을 산다고 하면 공인중개사분들이 나와가지고 말렸다니까요. 말리니까. 예. 젊은 사람이 뭐 하는 짓이냐고. 근데 그때 어떻게 보면 용기를 내서 투자를 한 거고. 그럼 그때 당시에 그 용기를 낼 수 있었던 나만의 어떤 믿음? 예. 근거는 뭐였습니까? 어쨌든 이걸 내가 늘려면 예. 계약금을 쏠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내가 살만하다. 그거를 어떻게 봤냐면은 이 아파트 가격이 어디까지 떨어질 때 그땐 저도 떨어지는 것만 봤어요. 네. 어디까지 떨어졌을 때 내가 버틸 수 있다. 아니면 갚을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월세는 크게 안 떨어져요. 어떻게 월세가 가만히 있고 매매가가 떨어지면 월세 수익률은 높아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판단을 했죠. 만약 이거 가격이 떨어져도 저는 지금 당장 팔 건 아니니까 월세 수익률은 계속 맞출 수 있겠구나. 어쨌든 전세 세팅보다는 그 당시에는 네, 전세 세팅보다는 어쨌든 한 채당 들어가는 실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게 몇 개 좀 하고 나면 투자금이 앵꼬가 날 텐데. 아, 회사를 다니고 있잖아요. 회사를 다니면서 한 달에 한 3, 400씩 저금을 한번 해보세요. 그땐 맞벌이였거든요. 제가 모이면 사고 네, 모이면 사고 모이면 사고. 그러니까 막 짧은 기간에 여러 채 사고 이런 것도 못했어요. 저는 그냥 1년이 걸리든 뭐 6개월 이상이 걸리든 이렇게 조금 모이고 이 투자 수익률이 맞는 지역이 나왔다. 그럼 가서 저금하고, 예, 그리고 또 이제 돈을 모아놨다가 또 1년 뒤에 나왔다. 그럼 저금하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고요. 아, 진짜 농사 짓듯이 정말 네. 꾸준히 하나씩 이렇게 네. 급하게 막 몰아쳐서 등기를 치지 않고. 네네네. 왜냐면 등기치 돈도 없었고 회사원이 얼마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냥 편하게, 전 편하게 얘기하는 건데 왜 사람들이 불편해하긴 하는데 1억을 뭐 빨리 모으고 싶다. 그럼 300만 원씩 3년 저축하라 그래요, 저는.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 그게 종잣돈으로 조금씩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우선 1억을 모을 생각하는 거 1억을 벌 생각부터 해요. 그러면 이제 대출 받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에코프로 집어넣고. 아니, 저 주식 많이 아픈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사람들 그러죠. 네. 근데 그런 투자는 너무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겪어봤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쪽으로 이렇게 턴한 계기가 있으세요? 바로 턴하지는 못하죠. 어. 바로 턴하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갑자기 돈 많이 생겨서 건물주 된다고 해서 그분이 건물 관리를 할 수 있을까? 그쵸, 사실 그건 의심이 있어요. 내 그릇이 왜냐면 아닌. 경험이 생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아까 그릇 비유 너무 좋아하는데 네. 그 투자의 그릇을 늘려나가는 과정이에요. 투자의 그릇이 작은데 갑자기 큰 건물 들어와 보니 그릇이 깨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하면 반농사 쉽잖아요. 반농사 뭐 상추 모종 심으면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아파트 투자나 빌라 투자나 오피스텔 투자나 이런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했고 하다 보니까 반농사 해가지고 부자는 못 되잖아요. 이제 논농사도 접보고 싶고 좀 더 크게 그게 이제 상가 투자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가는 뭐 시세가 완전히 형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임차인이 어쨌든 거기서 장사를 해서 임대료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상권 분석도 해야 되잖아요. 주거용보다는 확실히 어렵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이. 네.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이 반농사라면은 어떻게 보면 논농사는 상업용 부동산이고 저도 그 단계를 거쳤죠. 그 단계를 거치면서 내가 생각했던 만큼 잘 안 된다는 거를 주거용 때는 그래도 계약하고 이게 시세라는 게 있잖아요. 상업용 부동산은 그게 없는 거야. 물론 있지만 맞춰줄 수 없는 거죠. 뭐 근처 공인중개사에서 여기 월세 200 세팅 가능해요라고 하지만 실제 거기서 매출이 2천 이상 나오지 않으면 200 내기 힘들거든요. 이제 그런 배움의 과정을 저도 논농사 같은 상업용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거쳤고 그러고 났더니 이제 건물 쪽으로 눈이 돌아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건물 투자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과수원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과수원. 이게 사람들이 건물주라고 하면은 야 월세 받고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월세라는 열매가 나기까지 1년 안에 되는 건 없어요. 적어도 6, 7년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저는 이게 10년이 넘게 걸렸어요. 10년이 넘게. 네. 그래서 차근차근 하다 보고 상업용 부동산에서 이제 사람들 대응도 해보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구나라고 했을 때 진짜 내 혹시 건물을 가지게 된다면 그거를 가졌을 때 전체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지 처음부터 이걸 한다? 그럼 관리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임차인들 맞추기도 힘들고요. 건물에 뭐 시설 고장난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과정이 있어서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왔던 거고요. 갑자기 뭐 돈이 이렇게 뚝 떨어지고 제가 투자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월세 투자했다는 거는 뭐냐 서울 강남 3구 이런 데 아파트 투자 못했다는 거예요. 기본으로. 네. 그러면 이 상승장에 큰 돈을 못 벌었어요. 그냥 작게 씨앗 뿌린 거 작게 수확하고. 대체로 준신축, 기축. 그렇죠. 뭐 네. 완전 신축도 없었죠. 조금 벌은 거를 가지고 조금 더 크게 하고 조금 더 크게 하고
그래서 지금도 사실 조금 하는 거고 그렇게 막 거대하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제가 회사를 다녔었잖아요. 회사를 다니다가 이게 안 좋아진 거예요. 안 좋아지니까 근데 부동산에 대한 가능성은 봤죠. 그래서 부동산 쪽으로 일을 계속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동산 자산관리 회사로 아예 이직을 합니다. 이직을 하면서 연봉을 확 낮춰요, 제가. 왜냐? 부동산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 봤기 때문에 저는 그걸 사실 믿고 있었고 그래서 부동산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맡은 일이 전국에 있는 은행을 다 관리하라는 거예요. 근데 전국에 은행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은행이 다 그 은행 건물이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 1층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 건물에 임차인으로 들어가기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임대인 역할도 해보고 임차인 역할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임대인이 1층에 은행이 있다. 그럼 2, 3, 4층은 새 놔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임차인을 구하고 어떤 사람이 올 수 있겠다. 그리고 어디에 홍보를 해야 되겠다. 임대료는 어느 정도가 적정하겠다라는 거를 계속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을 하나씩 채워나가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임대인을 또 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저희도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낼 수 있는 임대료는 이 정도 수준인데 이 사람이 더 높게 요구한다. 근데 이사를 가려고 하니까 차라리 이 돈을 내는 게 낫다. 그러니까 그냥 경제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을 수 있는 거고. 근데 만약 그거를 못 버티고 여기서 낼 수 있는 영업이익이 그렇게 안 나온다. 그러면 옮겨야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꼬마 빌딩, 꼬마 빌딩에 대해 물론 큰 빌딩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방에는 대부분 꼬마 빌딩들이 많으니까 그런 꼬마 빌딩들에 대한 이제 좀 인사이트를 거기서 찾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임대인 역할도 하고 임차인 역할도 하고 이게 몇백 건이 넘어요. 젊은 시절에 잘 배운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 업무를 하면서 업무를 하면서 내 투자를 제 투자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던 거고 이제 그걸 하고 싶어서 저는 이제 부동산 업계로 이직을 해서 계속 일을 했었던 거고요. 그러면 그 경력과 경험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투자 가치가 있는 건물? 이걸 좀 어떻게 저희가 판단하면 좋을까요? 투자 가치가 있는 건물을 판단하는 게 교통이 정말 뛰어나고 입지가 좋고 뭐 학군도 좋고 역세권에 많이 그런 것도 좋아요. 그런 것도 좋은데 진짜 투자 가치가 있는 건물을 보는 가장 포인트는 그 건물 안에 있는 공간에서 임차인이 매출을 얼마를 일으킬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짜 좋은 건물을 사요. 뭐 강남 사거리에 있어요. 분양가가 높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가격이 높겠죠. 그럼 그만큼 임대료도 높아요. 근데 강남에서 순댓국을 팔아도 10,000원이고요. 시골에 가서 순댓국을 팔아도 10,000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 국밥집 사장님은 낼 수 있는 매출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위에가 닫혀 있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입지가 좋으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실제 장사하는 사람이 그 안에서 그 높은 매출을 내면서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느냐 어렵다는 거죠. 모든 부동산이 실제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좀 바라봐야 돼요. 아까 요거는 상가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주거용 부동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 부동산 광풍이 불었을 때 지방에 아파트 신축을 해요. 높은 가격으로 이제 분양을 하겠죠. 그러면은 타지 투자자들이 가서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전세가나 월세를 감당을 할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투자자는 타지에서 올 수 있지만 실제 사는 사람들은 타지에서 못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낼 수 있는 그 가치를 계속 판단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건물이든 아파트든 그 가치를 판단하는 첫 번째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럼 좀 새길로 빠지자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럼 그거 어떻게 판단합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소득 수준을 보기도 하고요. 소득 수준. 그리고 주변 아파트 월세로 저는 많이 판단을 하기도 했어요. 소득 수준도 보고 월세를 보고. 왜냐하면 아파트 가격이 확 오른다 그래서 월세가 확 오르느냐 그렇지 못하거든요. 근데 전세는 아무래도 이자의 영향을 받잖아요. 오를 수 있어요. 전세는 크게 오를 수 있는데 월세는 실제 내가 내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입이 없으면 그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월세를 전환세로 변경시키는 거. 그래서 저는 월세액을 기준으로 사실 많이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건 뭐 개인의 투자 성향일 뿐입니다.
그럼 상업용도 마찬가지고. 네, 저는 상업용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고요. 그 주거용은 워낙 자료가 잘 나와 있어서 그렇죠. 뭐 네. 프롭테크도 많고 네. 뭐 온갖 뭐 네이버 부동산도 있고 하니까 딱 이게 좀 인정이 되거든요. 근데 네. 상업용 부동산은 어떻게 하면 그 임차인의 아. 능력을 예. 측정을 하고 내가 투자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임차인, 내가 뭐 만나지 않은 임차인에 대해서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하는 거는 사실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은 단순하게 우선 제가 공실을 하나 샀어요. 뭐 20평짜리다. 그럼 식당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은 부동산에 가서 이거 월세 얼마에 낼 수 있을까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200만 원이라는 건 마음속에 담고 그 근처에 있는 식당을 보는 거예요. 만약 여기에 진짜 식당이 들어오면은 200만 원을 낼 수 있는 매출이 나오느냐. 그럼 그 식당의 매출을 알아야 되잖아요. 테이블 개수랑 세보는 거예요. 테이블 개수 세보고 진짜 사람이 몇 명 들어가는지를 바로 그날 보면 절대 안 나오죠. 며칠에 걸쳐가지고 거기 있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세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또 프로테크 발달해가지고 뭐 매출 확인하는 사이트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우리는 또 정확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확인해 보는 거예요. 만약 진짜 여기 식당이 들어온다면은 얼마 매출을 낼 수 있고 임대료를 그래서 이 사람은 뭐 10% 정도로 가정을 했을 때 감당을 할 수 있겠구나. 뭐 더 작은 것도 있어요. 더 작은 상가를 보면 또 사람들이 얘기하죠. 여기에 뭐 탕후루 가게 들어오면 잘 될 거고요. 코인 빨래방 들어오면 잘 될 거고요. 부동산도 들어올 수 있고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업종이 그 주변에서 진짜 그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가서 보라는 거예요. 왜냐? 그게 제가 받을 월세잖아요. 근데 내가 받을 월세는 생각 안 하고 내가 산 그 공간이 얼마다라면고만 생각을 하면은 내가 과자를 만들어 놓고 10,000원에 파는 거예요. 살 사람들은 마음속에 1,500원인데. 네. 그렇게 가치를 조금 판단해 보시면 돼요. 실제 이용할 사람 입장에서. 그러면 건물 하나 사는 것도 상당히 노력을 요하겠는데요? 그렇죠. 그 박사님께서 사실 때는? 예, 하루 아침에 하는 게 한 절대 아니고요. 예, 하나하나 보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야, 건물 살 때는. 네. 이게 저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부동산 투자자가 우리는 대부분 사실 일반 투자자잖아요. 네. 일반 투자자고 뭐 개인 투자자고 이런데 부동산에도 전문 투자자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연금이나 공제회나 뭐 은행이나 이렇게 뭐 강남이나 서울에 큰 빌딩들 있잖아요. 그런 거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개인들이 안 갖고 있거든요. 예, 리츠나 펀드 형태로 다 기관들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좋은 입지에 좋은 건물을 투자할 때 이런 걸 다 분석을 해요. 예. 그리고 임차인을 하나 받을 때도 이 임차인의 신용도까지 다 봅니다. 왜냐하면 이 임대료를 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건물을 살 때 어떻게 하느냐. 좋은 물건 나왔다고 가서 그냥 계약금 넣고 이런 거 안 해요. 엄청난 실사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 돌다리를 계속 두들겨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수익률이 맞느냐. 그게 재무실사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물리실사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말 어려워지니까 많은 분들이 좀 지루해 하실 수 있는데 우리 아파트 사러 가면은 수도꼭지 열어보고 천장 물새나 보고 하잖아요. 네, 그런 과정을 거기서도 다 거쳐요. 이 빌딩 전체에 대해서 시설이 맞게 돼 있는지 내용 연수가 얼마 남았는지 몇 년 뒤에 고장 날 것 같은지 이런 거를 다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 냉온수기 하나만 고장 나도 몇 억이 금방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다 체크를 하고 팔려고 하는 사람의 가격이 과연 시장에 맞느냐라는 식으로 감정평가도 다 진행을 하죠. 물론 아파트 할 때는 감정평가 아무도 안 하실 거예요. 왜냐면 시세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건물이나 토지 할 때는 감정평가 많이 하신다고요. 그게 있어야 대출도 나오고. 그래서 감정평가도 하고. 그런 과정도 이제 법률실사도 하죠. 변호사랑 같이 가서 이게 위법한 건축물인지. 우리 불법 건축물이면 용도 변경도 안 되고 뭐 인허가도 잘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건축사랑 다 체크를 하고 계약서 안에서도 나한테 불리한 문구가 있는지 뭐 맞지 않는 문구가 있는지를 다 본다고요. 그래서 실사비를 몇 천만 원을 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검토를 하고 전문 투자자분들도 투자를 하세요. 근데 일반 투자자들은 이런 과정이 생략이 되죠. 여기가 좋아 보인다. 좋대더라. 그럼 빨리 가서 우선 사는 거예요. 그냥 저희는 보통 이제 유튜브 보고 유명 중개법인이 하는 유튜브 보고 거기서 매물 떴다 하면 이제 전화해가지고 그렇죠. 그거 아직
가능해요? 살아있나요? 살아있나요? 네, 매물이 죽어. 그쵸. 네, 죽을까봐. 네. 심폐소생술 내가 해야 돼. 바로 이제 네. 가죠. 네. 근데 사실 그런 투자는 전문 투자자들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은 전교 1등 하는 애가 제일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전문 투자자들은 투자를 잘하는데 그 물건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능력에 대해서도 계속 검증하고 공부를 하는데 일반 투자자분들은 사실 공부를 잘 못할 수 있잖아요. 전교 1등이 아니죠. 전교 1등이 아닌데 큰 돈 벌고 싶어 해요. 전교 1등보다 성적이 더 잘 나오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되겠습니까? 전교 1등은 밤새서 공부하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게 현실이에요. 어쨌든 매물을 보고 검토를 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분들은 매물을 아마 네이버 부동산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저도 네이버 부동산에서 보고요. 근데 저는 제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지역이 있으면 올라오기 전에 어쨌든 매물을 먼저 잡는 게, 검토를 하는 게 시간을 버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물이 인터넷에 올라오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올라오면 이제 다 전화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대표님도 유튜브를 찍어요. 찍으면 편집하는데 한 2, 3주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시간 전에 물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괜찮은 지역에 있으면 그 지역의 공인중개사분들하고 계속 릴레이션십을 쌓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유대관계를. 네. 사람들은 처음 공인중개사 가서, 사무실 가서 제가 얼마 있으니까 여기에 맞는 물건이나 뭐 좋은 물건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사람이고 다 애정이 있는 사람인데 그럼 좋은 물건 안 나온다고요. 아무리 이 사람이 뭐 돈이 많고 그래 보여도. 물론 돈이 많다고 해도 뭐 계좌를 이렇게 걸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공인중개사분들도 이 사람 못 믿어요. 이 사람 뭐 어떻게 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계속 관계가 있었던 사람한테 먼저 한번 물어보는 거죠. 이런 물건이 나왔는데 뭐 어떠냐. 그러려면은 사실 공인중개사분들한테 잘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처음 갈 때 하다못해 비타오백이라도 한 박스 사가거나 아니면 뭐 작은 선물 같은 것도 사가고, 저는 뭐 디퓨저 같은 것도 많이 사가고. 디퓨저. 네. 오, 네. 괜찮은 아이디어입니다. 아, 그래요? 비타오백 너무 진부하잖아요. 네, 비타오백 좀 진부한데. 냉장고 열면 그득그득 쌓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있으면 좀 고급스러워 보이니까. 디퓨저. 네,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선물들. 그러면서 항상 얘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아까 디퓨저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름다운 향기가 이 공간에 너무 잘 어울린다. 이런 목소리 톤으로 얘기하니까 살살 녹는다. 네. 나도. 와. 그리고 보석 달려있는 펜도 많이 갖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보석 뒤에 달려있는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크게 박힌 펜들이 있거든요. 네. 그거 있으면 또 부자가 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계약하실 때 이걸로 하시면겠다. 우린 스토리거든요. 스토리. 우린 스토리텔링 좋아하니까. 네, 그런 것도 하고, 뭐 제철 과일을 사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가기 전부터 그런 선물들을 다 준비해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나갔던 거는 이제 화장품 많이 가져갔고, 화장품도 이제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바르는 거, 네. 연예인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바른 TV 협찬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그런 거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이만큼씩 가지고 다녀요. 가지고 다니면서 관리하시기도 어려운데 계속 이제 밖에서 다니시고 이럴 때 피부 관리하는데 좋다. 이런 좋아하겠다 진짜. 네. 그런 거 실용적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하고, 뭐 요즘 이렇게 이렇게 앰플 같은 것도 유행이잖아요. 그런 것도 좀 가지고 다니고. 그러면서 한 번만 가서 이렇게 선물 주면은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이상하죠. 네. 이렇게까지 하기 위해서 계속 방문을 하고 연락 드리고 하는 거예요. 근데 회사 다니면서 힘들잖아요. 회사 다니면서 힘드니까 연차 내면 전 무조건 그렇게 떠났습니다. 연차 내면 떠났고, 토요일이면 가족들 다 데리고 그냥 부동산 가는 거예요, 계속. 계속. 네, 지역하고 아이들은 이제 놀이터에서 놀고, 저는 이제 부동산 인사하러 다니고, 그러다 아이들이 목마르면 어디 가야 돼요? 슈퍼. 네, 부동산. 편의점? 부동산. 네, 부동산. 아이 데리고 부동산. 아이가 사탕 먹고 싶다. 부동산. 네. 커피 믹스 하나 먹고 싶다. 부동산. 가서 이제 계속 말씀 나누면서 선물도 드리고, 그런 관계를 좀 쌓아 나가야 되는 게 물건을 그래도 받는 첫 번째 순위예요. 첫 번째 아이스 브레이킹은 어떻게 하세요? 첫 대면. 첫 대면이요? 첫 대면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죠. 아니 뭐 전화로 좀 마사지를 해놓고 갑니까?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전화를 다 돌려요. 엑셀 상으로 지역이 있다 그러면 엑셀을 띄워놓고요. 네이버 지도를 켜고 그 안에 있는 부동산 리스트를 쫙 다 적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다 드려요. 네. 근데 전화를 드리면은 2가지 종류가 있어요.
막 너무 친절하시고 브리핑 잘해주시고 좋은 분들이 계셔요. 네. 근데 반면에 무뚝뚝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네. 특히 지방에 뭐 토지하러 가면 정말 많아요. 맞습니다. 그런 물건 없어요. 뚝 끊어버리고. 그럼 그 안에서 내가 방문할 때를 좀 체크를 해봐요. 그러면 친절한 데만 가느냐?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무뚝뚝한 데에 가야 의외로 괜찮은 물건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왜 무뚝뚝하겠어요? 잘 되니까. 네. 너한테 안 팔아도 줄 나 서 좋은 물건 많고 줄 서 있다 이거죠. 그럼 또 저희는 그 찾아가야죠. 찾아가서 이제 계속 마음을 녹여야죠. 계속 마음을 녹이고 그게 4번, 5번 계속 관계를 쌓았을 때 그때서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나도 뭐 이렇게 하고 싶고 제가 원하는 건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예전에는 거기도 토지였는데 저한테 쌀도 보내주셨어요. 공인중개사분이. 직접 농사 지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부동산 열지도 않아요. 왜냐, 다 아름아름 아는 사람들 물건이 다 나한테 오니까. 네. 그리고 그러니까 농사 짓다가 뭐 나왔다 그러면은 내가 맨날 받아먹기 뭐 하니까 쌀 한 가마니 해놨어. 그럼 또 이제 그거 싣고 오고 그렇게 계속 관계를 쌓아놔요. 거래를 안 했는데도요? 예, 예. 사실 아파트도 비슷할 거예요. 저도 아파트 있으면은 중개사님들한테 그래도 뭐 하나 좀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거든요. 저희는 남자잖아요. 네. 아, 남자 소장님은 좀 어렵더라고요. 남자 소장님은 또 남자 소장님은 약주 많이 가져갑니다. 약주. 네, 근데 이제 그냥 소주 가져가면 그 욕먹는 거고요. 좀, 이제 작게는 전통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주는 다 그 마을에 히스토리가 있어요. 장인이 있고. 그러면 그거 말씀드리면서 하나씩 드리기도 하고. 이것도 스토리텔링.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가고 급이 올라간다. 그럼 우리 위스키. 네, 요즘 유행하는 위스키. 근데 사장님이 좀 품격이 많아 보이는데? 그럼 와인. 네. 그렇게 준비해야죠. 그래야 그분도 기분 좋고 저도 기분 좋게 물건을 받죠. 그래야 신경 한 번씩 더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연락이 오는군요. 물건에 대한 네. 브리핑도 해주시고. 네. 그렇게 찾아야 되는구나. 이게 중개법인을 찾아갈 일이 아니에요. 그냥 거기는 항상 이렇게 물건이 준비되어 있던데요. 찾아가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준비된 물건은 이제 이미 나와 있는 거고 시장에 나온 거고 우리는 원석을 찾으러 다니니까. 네이버 부동산에 없는 거. 네. 또 실제 네이버 부동산에 있어가지고 전화해서 그런 분들 계세요. 거기 제가 가서 볼 테니까 직원 좀 불러주세요. 안 알려줘요 절대. 왜냐하면 저를 못 믿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중개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물건 채가는 거잖아요. 안 알려줘. 특히 건물은 직원을 네, 오픈 안 하더라고요. 안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임차인들이 진짜 있을 수도 있고 건물 상황이 어떤지 모르는데 막 사람들 몰려와가지고 막 사진 찍고 이러면은 그렇죠. 그 가치가 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주로 그렇게 일반 매매로 취득을 하십니까? 경매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경매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경매장에 가서 구경은 많이 해봤는데 실제로 낙찰 받아본 기억은 없어요. 왜냐하면 회사를 다녔으니까 평일날 그거에 맞춰가지고 연차를 못 내잖아요. 그리고 경매라는 게 내가 원하는 지역에 딱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경쟁해야 되잖아요. 뭐 사전에 임장 가야 되고. 근데 그럴 시간이 부족한 거죠, 저는. 시간도 부족했고 물론 저도 싸게 사면 좋죠. 경매 나와서 싸게 사면 좋은데 뭐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마음은 좀 접고 간 거죠. 처음부터. 많은 분들이 고민을 또 하시면서 여쭤보세요. 사실 뭐 지금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이게 내 집이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들어가는 집이 사실 뭐 교통도 좋고 학군도 좋고 다 좋았으면 좋겠고 네. 월세로 바꿨을 때 월세 수익률도 잘 나왔으면 좋겠고 나중에 팔았을 때 매매 차익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이게 모든 분들의 소망이죠. 근데 그런 물건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물건은 없고 예를 들어 우리가 결혼 상대를 찾잖아요. 결혼 상대를 찾는데 사람이 집안에 돈도 많고 잘생겼고 능력 있고 착하고 네. 나만 바라보고 전문직에다가 그런 사람은 있어요? 이게 없단 말이에요. 네. 기본적으로 없어요. 그리고 있어도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 결혼 안 해. 네, 기본적으로. 근데 부동산 투자할 때는 사람들이 그런 환상에 아직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상에 빠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혹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아 진짜? 내가 원하던 게 딱 그런 건데 그런 게 있어? 그러면 그런 투자 물건에 투자를 많이 하세요. 근데 실제 결혼을 해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월세 수익률이 높다. 그럼 매매 차익이 낮을 수도 있고요. 그만큼 리스크가 높은 물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월세 수익률이 낮다. 그러면 안정적인 물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강남에 있는 건물은 월세 수익률이 낮을 수 있어요. 이자 비용보다. 근데 왜 거래가 되느냐? 임차인이 그만큼 안정적으로 있으니까. 그 캐시 플로우가 안정적으로 돌기 때문에 그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월세 수익률이 높다? 그럼 점점 지방으로 가는 거죠. 왜냐? 이 지역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권이고요. 그리고 이 매매 차익이 크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방은 그냥 시청 한번 이전하면은 그냥 한 번에 구도심 되는 게 금방이에요. 초토화되죠, 초토화. 네. 그런 데는 월세 수익률이 당연히 높은 거예요. 리스크가 높으니까. 그래서 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거를 사람들은 머릿속에 다 있고 가슴 속에도 있거든요. 근데 막상 내가 투자할 때는 싸고 좋은 거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좀 없애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그 경험이 쌓여야 돼요. 제가 이렇게 나와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월세 수익률이 높으면 뭐 리스크가 높아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그걸 경험해 본 사람하고 말로만 들은 사람은 정말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사야 되는 게 경험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 가보는 거예요. 그런 물건이 있으면. 지금 투자를 하고 싶다? 제가 여기서 솔루션을 절대 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 전국에 부동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역은 얼마나 많고. 근데 내가 관심이 있었다? 그럼 가보라는 거예요. 가봐서 이 월세가 어떻다? 매매가 어떻다? 근데 실제 아까 말씀드렸죠? 장사할 사람이 이 월세 낼 수 있다 없다? 그런 것도 조금씩 판단을 해가면서 인사이트를 길러내는 겁니다.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 가야 되냐고? 그건 저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 제가 처음 투자했을 때도 저는 우리 집에서 1시간 반 안에 갈 수 있는 거리로 그냥 투자했어요. 못 가잖아요. 제 상황이. 퇴근하고 가야 되거나 주말에 가야 되는데 막 4, 5시간 가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개인 하나하나마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 다 다르고요. 가지고 있는 금액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히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다. 그러면 박사님은 어떤 지역을 한정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세요? 지금은? 어떻게 지금은 지역을 한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개별 물건을 분석해서. 왜냐하면 지금은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고요. 지금은 제 투자법인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보고 있고, 근데 그래도 너무 먼 지역은 안 가요. 못 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내가 가야 되기 때문에. 관리를 못하는 지역은 못 가는 거죠. 저희 직장인분들 좀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네. 좀 부동산 투자와 네. 일, 그리고 하나 더 있네요.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네. 가정까지 있습니다. 네. 이 삼박자를 좀 균형 있게 잘 가져가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로 좀 약간 주말 시간이나 네네. 이런 거 관련돼서 좀 와이프분이나 남편분하고 좀 이렇게 티격태격 하신 분들 좀 너무 많아요. 있어요. 네. 육아 관련돼서도 그렇죠. 그렇고. 이 세 가지를 다 솔루션을 드린다면 이거 대단한 사람인데요. 천재지. 오은영 박사님 못지않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우선 직장 생활은 거기서 인정받고 잘해야 된다는 게 제 철칙입니다. 인정 받으셨습니까? 네. 오. 전 진짜 자신 있게 얘기한. 부끄러움 없이 회사 다 다녔습니다. 야근 진짜 많이 했고요. 왜냐하면 저는 일을 뭉갤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빨리 나가서 뭘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하고 치워버리자라는 성격이 좀 있어가지고 전 직장생활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했고 부동산 관련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더 부동산 공부도 했었고요. 근데 직장 생활을 하면은 그게 좀 느껴져요. 안에서 사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습관이거든요. 직장에서 일을 하나 합니다. 그럼 막 뭉개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안 하다가 마지막에 하라고 하면 겨우 하고 사실 있잖아요. 우리가 표현은 안 하지만 있어요. 그리고 뭐 품위서 하나 쓰라고 하면은 그냥 얼마 구매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올리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은 또 다 체크하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럼 또 화내요. 또 그러면. 근데 그런 분들이 내가 투자를 했을 때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을 한번 가져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사 안에서 게으르다가 퇴근하면 갑자기 짠 변해가지고 로봇처럼 일을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은 저는 없는 것 같았거든요. 진짜 투자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자기 영역에서 다 프로들입니다. 일도 잘해요. 네, 일도 잘하세요. 투자 잘하시는 분들이. 네, 왜냐하면 그만큼 객관적이고 책임감 있게 하는 거거든요. 회사가 제일 제 거 아니에요. 근데 제 거 아닌 것도 책임감 있게 안 하는데
제 거라고 책임감 있게 하겠어요? 내 거 잘해야 남의 것도 잘하고 남의 거 잘하는 사람이 제 것도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 사실 배워야 될 거는 일하는 체계를 좀 배워야 돼요. 체계. 예, 내가 부동산을 살 때 내가 5천만 원 있다. 5천만 원짜리 저거 좋대더라. 그럼 회사에서 5천만 원 구매하겠습니다. 왜? 좋아서. 이렇게 품위서 내면 팀장님이 어떻게 집어 던지죠. 네, 하늘 날아가는 거예요. 네. 품위서 쓰는 것도 다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5천만 원짜리 왜 구매하는지. 그럼 구매의 건, 뭐 의미를 쓰고 그리고 A, B, C 업체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A 업체는 뭐가 좋고 B 업체는 뭐가 좋고 C 업체는 뭐가 좋고 단순히 5천만 원이 아니고 비교 분석해보니까 여기는 4,500이고 4,300이고 근데 어디는 서비스가 더 좋고 이런 거를 수많은 분석을 하고 나서 첨부 자료를 막 붙인단 말이에요. 그 근거가 뭔지 근거 자료 붙이고 언제까지 하겠다. 그리고 이거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다. 그게 한 장의 구매 품인 거예요. 요거는 부동산 투자하면서도 똑같습니다.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하고 싶어요. 우린 그냥 가서 사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 내가 5천만 원 있다. 그럼 그 안에서 빌라를 볼 수도 있는 거고 지방 아파트를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상가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게 좋다라는 거를 내가 체계적으로 정리를 다 해보라는 거예요. 이건 수익률이 어떻게 되고 무슨 리스크가 있고 그리고 향후에 엑시트는 어떻게 할 수 있고 이런 거를 다 쓰고 첨부 자료를 다 붙인다는 거는 내가 그만큼 그 지역과 사이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첨부 자료 없는 품위서 없잖아요. 이만큼씩. 그래서 그거를 봤을 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결제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왜 결제를 받아야 되느냐? 이 물건을 제가 평생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이 물건을 사는 건 제3자라고요. 제3자가 봤을 때도 이 선택이 옳아야 그게 맞는 투자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팔고 나가지. 나만 좋으면 어떡해. 나만 좋으면 나중에 내 자식 거 돼요. 못 팔고.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 안에서는 우선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좀 배워야 되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사람 때문에 힘들거든요. 사람 때문에. 맞습니다. 진짜 이상한 사람 다 모아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회사 안에서는 아무리 이상해도 그 제도권 안에 있는 거거든요. 네. 회사라는 틀 안에서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회사 밖을 나오면 그 제도권이 없어집니다. 그 경기장이 없어지죠. 네, 경기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를 뭐 권투장이라고 쳐요. 복싱장이라고. 그러면은 제가 복싱 날리겠구나. 이렇게 피하면 되는데 사회에 나오면은 이게 복싱장인지 유도장인지 뭐 태권도장인지 검도장인지 알 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싱이 날라올 것 같으면 경기장에 입장을 해요. 경기장에 입장을 했는데 사격장인 거야. 빵! 저기서 그냥 빵 쏘면 난 죽는 거예요. 근데 회사 안에서도 사격하려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 때문에 힘들 거예요. 근데 제도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좀 상대를 해봐야 돼요. 그래야 좀 내공이 쌓이는 거거든요.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은 뭐 중개사무소 소장님만 만나는 게 아니라 매도인도 만나고 매수인도 만나고 임차인도 만나고 임대인도 만나고 나중에 인허가 내면 공무원도 만나고 건축사도 만나고 시공사도 만나고 하다못해 옆집 땅 주인도 만나고 옆집 임차인도 만나고 이 관계가 장난이 아니게 됩니다. 그 사람들 경기 다 다르게 해요. 근데 거기서 이해를 못하고 이 사람들은 왜 이럴까? 내가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 장을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성향이 좀 맞으시던가요? 회사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보면은 불평부터 해요. 사람들이 불평부터 하는데 누구는 뭐 정치만 한다. 누구는 완전 일벌레다. 누구는 뭐 성격이 너무 급하다. 근데 이거를 단점으로 보지 말고 좀 장점으로 봐야 돼요. 물론 저도 그때는 다 그렇진 않았는데 노력을 많이 했죠. 뭐 성격이 급한 사람, 이 사람은 일 처리 빠른 사람인 거예요. 그럼 일 처리 빨리 하는 능력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보는 거고 정치를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일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사람 관계를 진짜 잘 만드는 사람인 거예요. 네, 그런 장점도 배워야 되고 진짜 일벌레다. 그럼 이 사람은 교우 관계가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막 엑셀 돌리는데 손이 안 보일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거를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진짜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었죠. 분명 있었고. 근데 그 사람은 가정에 너무 또 충실한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그것도 배우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는 진짜 너무 안 좋게 느껴지는 사람인데 그 사람 가정에서는 너무 또 좋은 사람인 거예요.
좋은 아빠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장점을 계속 찾아가면서 배우라는 거죠. 그럼 투자를 할 때도 그게 그러면 나의 강점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네. 직장하고 투자 얘기했죠. 네, 이제 집이 있습니다. 가정 얘기가 있습니다. 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숨겨요, 집에서. 비상금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부동산을요? 이게 네. 협의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반대하니까. 집안에서 반대하면은 그 비상금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거는 돈을 벌어도 문제고요. 돈을 벌면 이제 그 돈 어디서 났어라고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잃으면 더 문제 되는 거예요. 네. 잃으면 나 몰래 돈 다 날먹었다 이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가정에 파탄이 나는 건데, 우리가 투자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이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내 가정이 행복하고 내 아이들도 행복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 안에서도 협의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물건이 좋아 보인다. 그래서 저는 물건이 좋다. 그러면은 아내한테 가져갑니다. 아내는 부동산 해본 사람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아내가 그 아까 말씀드린 품위서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일반인의 입장으로 봐요. 그럼 뭐가 좋겠다, 뭐가 좋겠다. 이게 다 아닌 것 같아. 어느 정도 결정을 내려줍니다. 근데 이게 저는 너무 소중한 게 마지막에 이 부동산 물건을 또 가져갈 사람은 일반인이에요. 우리 같은 투자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의 시각으로 검토를 할 수 있고, 만약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은 그거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아까 품위 결제 받죠? 네. 결제를 안 해준다고 그냥 생각을 하면 돼요. 상사가.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뭘 고치면 되겠어? 라고 물어봐서 이런 부분은 좀 고치면 되겠어? 라고 하면 이제 다시 또 시작을 하는 거고, 지금은 우리 집안 사정으로 봤을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 아닌 거고요. 그렇게 저는 아내하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 뭐 부동산 투자하는데 실수도 줄일 수 있고요. 뭐 관계도 계속 돈독해질 수 있고, 또 뭐라고 해야 되지? 삶을 같이 영위해 나가는, 같이 발전해 나가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죠. 애들 데리고 주말이면은 부동산 보러 가고. 근데 요즘에 애들이 한 초등학교 3학년 됐더니 잘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릴 때는 한 20, 30대는 충분히 그게 가능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앞시트 메고 맨날 부동산 다니고 이랬으니까. 얘가 공부 반에서 50등 하는 애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막 1등급짜리를 이렇게 다 포트폴리오 짜준다? 그러면 못 버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건 결국 내가 찾아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은 여러 지역을 다녀봐야 되고, 이 부동산 물건을 체험해봐야 되고요. 다 사는 게 아니고 체험을 해봐야 되고,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려보는 거예요. 뭐 주식도 모의 투자 많잖아요. 부동산도 모의 투자 충분히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경험을 돈으로 사는 거죠. 유료 강의 같은 것도 들어보시라고 권해보고 싶어요. 근데 하나만 딱 듣고 이게 최고다, 난 이것만 해야지, 이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개 보고 내가 그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분이 얘기하는 건 이런 부분에서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현장 나가서 검증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경험과 이론을 조금씩 계속 쌓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저는 이런 거를 사실 외부 강의를 통해서 들었다기보다 대학원 다니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론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고, 대학원이라고 딱 부동산이라 그래서 부동산만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뭐 경제도 가르치고, 세금도 가르치고, 도시계획도 가르치고, 건축도 가르치고, 분야가 엄청 많아요. 프로테크도 가르치고. 근데 그런 여러 분야를 막 듣다 보니까 이게 부동산이 딱 하나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고, 내가 하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도 알게 됐고, 또 그 안에서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지식들을 교류하는 거죠. 그래서 좀 인사이트가 많이 넓어졌던 것 같아요. 아니 박사님, 어떤 분들은, 우리 초보자들은 아파트만 해도 돈 번다는데요? 그래요? 네, 아파트만 해도 충분히 돈 벌 수 있다는데요? 저 좀 알려주세요. 내 집 한 채 있으시니까 네. 이걸 이제 자산 증식이나 투자의 관점에서 아파트, 주거용은 더 네.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아직은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뭐 상업용으로만? 상업용으로만 보고 있고요. 제가 사는 집을 저는 잘 안 건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 애들도 살고 있고 아내도 살고 있고. 상급지로의 업그레이드. 아직은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창 학령기라 그런가요? 저한테 그냥 이 지역이 그냥 좋아요. 남들은 이제 더 좋은 데로 가야 된다, 학군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물론 인정합니다. 그 지역이 더 많이 오를 거라는 걸 알고 있고. 근데 아까도 계속 제 생활 패턴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여기가 학교도 가깝고
예, 생활하기도 좋고 아직은 좋아요. 물론 제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내 상황이 지금은 여기가 좋은데 저 다른 데가 오른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거기 이사 간다? 그러면은 제 삶을 버리고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을 따라가시는 분들도 있기는. 저도 물론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결혼하고 나서 한 5년 동안 이삿짐 한 7번 쌌어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느라고. 진짜 서울 시내 안 살아본 지역이 없습니다. 안 살아본 지역이 없고 안 가본 지역이 없는데 네. 그러면서 사실 아내가 그때 출퇴근하다가 차로 1시간 반씩 다녔어요. 1시간 반씩 다니니까 피곤하잖아요.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안 좋은 일이었죠. 안 좋은 일이고 그때 많이 아팠었는데 근데 내가 돈을 쫓고 다니면서 내 상황을 돌보지 않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구나. 사실 그때 좀 그걸 많이 느꼈고 최근에 부동산 트렌드 좀 부탁드립니다. 투자 관련 좋은 서적도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부동산 트렌드라 사실 부동산 트렌드의 대부분이 서점에서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서점에서 많이 보고 있죠. 그 평대를 보면은 어떤 책들이 올라와 있느냐에 따라서 맞습니다. 이게 부동산 트렌드구나라는 거를 좀 느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아쉽게도 올해는 부동산 트렌드를 잡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 책도 나왔지만 네. 신간이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그러니까 부동산 자체에 대한 신간이 거의 안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평대가 사라졌어요, 요즘에. 사라진 책방이 되게 많습니다. 축소되거나. 예. 아예 그냥 부동산 태그가 없어요. 그럼 다 재테크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트렌드는 뭐라고 읽냐, 저는 사람들이 돈을 모으는 시기다라고 읽은 거예요. 재테크라는 이제 돈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 그리고 우리 뭐 재작년까지 플렉스 막 이런 거 인기였잖아요. 플렉스, 파이어족. 근데 요즘 거지방 인기잖아요. 다시 모으기 시작한 거잖아요. 다시 모으기 시작한 게 그게 지금은 트렌드인 것 같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는데 사실 소득은 많이 안 오르는 것 같고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쪼여매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지금은 막 판 벌릴 때는 확실히 아닌 것 같고. 네, 지금은 조금 몸 사려야 될 것 같고요. 사이클이 있다고 설명해 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뭐 시기를 맞추는 것까지는 못 하고요. 내 인생도 부동산 투자도 그냥 사계절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사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좀 겨울이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초겨울입니까? 아니면 한겨울입니까? 아직은 제 느낌에는 초겨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럼 아직 한겨울이 남았네요. 그렇게 하시면 또 이거 썸네일에 이제 곧 한겨울 한파 닥쳐 이렇게 나오니까 저는 이렇게 유도신문 하지 마시고 그럴 뜻은 아니었는데 또 그렇게 네. 해석이 되는구나. 네. 근데 사람들이 이 비유를 왜 들었냐, 이제 겨울이다 아니다라는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가을이 되면은 열매가 열려서 사람들이 열매를 봐요. 네. 너무 탐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 열매를 갖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 씨앗을 심는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지난 3, 4년에 막 오르는 거예요. 야, 과일이 열리네? 나도 과일 먹어야지 하면서 그때 씨앗을 심으신 거예요. 그러면 씨앗이 사실 잘 못 자랐겠죠? 못 자라고 지금 조금 추워졌으니까 이제 계절이 지나고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다시 뽑아야겠다라고 뽑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봄을 기다리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오히려 공부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겨울이잖아요. 겨울이면 지금 공부를 해야 봄이 왔을 때 좋은 씨앗을 먼저 사서 심을 수 있는 거예요. 남들보다. 근데 봄 오면 사람들이 씨앗 살 생각을 안 해요. 봄에는 열매가 안 열리거든요. 봄에는 날씨가 이제 좀 따뜻해졌으니까 딴 생각들 많이 합니다. 놀러 가야지. 놀러 가야지 이러고. 여름이 되면 또 너무 덥잖아요. 너무 더우면 어디 가야 돼요? 피서. 네, 피서 가야 되잖아요. 피서 갈 생각하십니다. 근데 진짜 투자자들은 겨울에 종자 모아놓고 봄에 뿌리고 여름에 진짜 온몸이 땀에 젖게 일을 해야 그때 가을이 됐을 때 열매가 안 열려요. 1년 만에 열매 열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몇 년을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물론 1년생을 심어 놓으면 그때 수확할 수 있죠. 근데 사람들은 그 가을만 보고 그 가을 보는 것도
추석 때 갔다 와서 봐요. 추석 때 놀고 와서 아, 추석 가니까 막 이렇게 얼었더라. 막 이런. 이제 추워지는데 아, 예, 사실 그런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게 부동산 시장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씀을 드렸지만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도. 우리가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100세 시대 요즘 얘기 또 안 하잖아요. 120세 시대 이러잖아요. 그렇습니까? 네, 120세 시대가 왔다 이러는데 이게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살을 나눠보면은 30살까지가 봄이에요. 60살까지가 여름이고 90살까지가 가을. 뭐 너무 기네요. 100살만 합시다. 100살만 하면 25세까지가 봄, 50세까지가 여름, 75세 가을, 뭐 100살이 겨울 끝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20대, 30대 분들이 아직 봄인데 과실을 맺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과일이 너무 부러운 거야. 봄인데도 과일을 딴 사람이 있다고 하니 그쵸. 파이어족이라든지 네, 뭐 그런 분들이 SNS 나오고 막 뉴스 나오고 이러잖아요. 100억 어쩌고 저쩌고. 네. 근데 그거는 나한테 우선 안 맞는 얘기예요. 왜냐? 사람들의 이슈가 되고 뉴스가 되려면은 특이해야 돼요. 그렇죠. 좀 튀어야 돼. 네, 좀 튀어야 돼요. 콩 심은 데 팥난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라는 사람은 다 알고 콩 심은 데 팥난다. 이래도 그럴 수 있지 이래요 요즘은. 왜냐 유튜브 보면 막 콩 심었는데 이게 올라가가지고 거인 내려오고 난리가 나거든요. 영화 생각나네. 네, 그 정도 돼야 우와 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투자 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20, 30대가 막 우와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사람들이 야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0, 30대는 아직 알을 깨고 나온 것도 아니야. 진짜 이제 씨앗 이렇게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보고 나는 뭐 망했다, 이번 생 망했다, 헬조선이다 라고 하는 게 좀 속상한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저도 그때 돈 없었고, 원래 20, 30대는 돈 없고 열심히 일하는 시기예요. 저도 열심히 일했고, 지금도 열심히 일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슬픈 일 많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여기 나와서 열심히 유튜브 찍고 이러는 거거든요. 왜냐? 나중에 저도 노인이 됐을 때 가을이 오겠지? 라는 그 기대감으로 계속 열정을 쏟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이 없이 내가 버는 돈이 너무 적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버는 것 자체가 되게 잘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서 뭐 플렉스 하시다기보다 그걸로 조금씩 모아나가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뭐에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을 찾고 계시니까 지금 이렇게 유튜브도 보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경험을 많이 쌓고 내가 가진 거를 좀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게 생각을 했을 때 그게 나중에 가을에 수확물로 나타나는 거죠. 100세를 기준으로 한다면 네. 박사님도 여름이네요? 네. 저도 여름이고요. 아직 봄이신데. 저 여름 25세, 26세부터라고 보면은 아, 동안이셔가지고. 여름. 저는 또. 여러분들도 봄이네요. 여름이실 거예요, 아마. 네, 대부분 여름이실 거의 거예요. 대부분 여름이네요, 그러면. 네, 그럼 대부분. 아직 뭐 시간이. 네, 아직 시간이 있으시고요. 겨울이신 분은 없으실 거니까 뭐. 그렇죠. 네. 그리고 겨울이신 분은 그 이전에 많이 이뤄 놓으셨을 거고요. 초겨울이라고 하셨는데 네. 서울에 봄은 언제 올까요? 여기 질문지 없는 거지롱. 아니, 지금 질문지 없는 것만 계속 하시면서 사람을 당황시키시는데. 저희 구독자들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지금 거의 1시간 들었잖아요. 1시간 네. 반 들으셔고. 네. 야, 지금쯤이면 나오겠지. 저 사람 나와가지고. 여기 사면 무조건 갑니다. 그리고 언제 사셔야 돼요? 딱 그 찝어주길 바라실 겁니다. 네. 근데 정말 죄송하게도 네. 그건 전 몰라요. 그게 똑같은 거거든요. 언제 비가 올지. 근데 그 기간이 언제일지 아무도 몰라요. 물론 기상청이 발달하고 그 과학기술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근시안적으로는 맞출 수 있을 거예요. 2주 뒤의 날씨? 사실 2주 뒤의 날씨도 못 맞추잖아요. 1주 뒤의 날씨? 조금 맞출 확률이 높겠죠? 근데 사람들은 예전에 막 토속신앙 보면은 막 비야 와라 막 이렇게 딸랑딸랑 하면은 막 비 오고 막 이런 걸 꿈꾸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을 되게 꿈꿔요. 왜냐하면 비가 왔으면 좋겠으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경제 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맞출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를 믿는다는 거는 사실 내가 지식이 부족하다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스레인지에서 불 나와요.
가스레인지 이렇게 틀면 불 나오는 거 아시죠? 네. 근데 그걸 원시인한테 갖다 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불 이렇게 딱 킵니다. 우와! 이 사람 신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 불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진짜 지식을 많이 쌓은 사람일수록 이거 가스레인지잖아요. 안다는 거죠. 그런 거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부동산 시장이 언제 좋아진다? 그럼 세계 경제가 언제 좋아질 거다? 우리나라 경제는 언제 발전할 거다? 이거를 한 사람이 절대 맞출 수가 없어요. 왜냐? 이 시장은 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의 상호작용, 몇만 명입니까? 전 세계로 몇 억 명인데. 그 사람들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제가 뭐 혼자 공부를 많이 했다 그래서 지금쯤이면 살 타이밍, 지금은 팔 타이밍, 이걸 맞춘다는 거는 저는 불가능해요. 미국은 금리를 언제쯤 내릴까요? 자꾸 이런 질문 하시네. 이거 마치 제가 언제쯤 결혼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동산 물건을 투자하기 전에 네. 내가 그거를 감안할 수 있는지를 좀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뭐 6억짜리 상가를 샀는데 3억을 대출을 받았다. 근데 뭐 이자가 한 달에 100만 원이다. 그 살 때 시점으로 봤을 때 이거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죠. 왜냐? 이 상가든 아파트든 지금 샀다고 해서 다음날 못 팔거든요. 뭐 지금 내놔도 사실 2, 3개월 뒤에 거래가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 뭐 주거용이다. 그러면 입주 가능 물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2년인데 이제 주임법 때문에 4년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기간을 버텨야 되는 거거든요. 상가도 똑같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기본적으로 5년 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내가 버텨야 되는데 그 안에서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예요. 만약 이 상가에 대한 이자가 지금은 내가 3.5% 해주고 샀는데 7%가 됐을 때 내가 버틸 수 있을까? 그때 이 임대료를 받아도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임차인이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임차인이 안 들어오면 내가 몇 달을 버틸 수 있을까? 왜냐, 구분상가 같은 경우는 관리비 내가 계속 내야 되잖아요. 내가 몇 달을 버틸 수 있을까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인이 누가 들어올까? 그것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예요. 10평짜리 상가 받았어요. 예를 들어 10평짜리 상가를 하는데 거기에 식당에 들어온다? 쉽지 않거든요. 네. 주방 면적 내고 나면 테이블 4개도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테이크아웃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테이크아웃이 들어왔을 때 이 임대료를 매출을 낼 수 있을까? 몇 잔을 팔아야 될까? 네, 진짜 1,500원짜리 커피를 몇 잔을 팔아야 되는 걸까? 그 생각도 해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임차인이 계속 장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일까?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다 보면 옆에 상권도 계속 보게 되는 거고 또 개발 계획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가 좋다지만 그 지역에 뭐 지자체 고시 자료도 있고요. 그 시의 도시계획 다 있습니다. 기본계획 같은 걸 봤을 때 아, 이게 상권이 이전이 될 것 같네? 내가 그러면 이거를 한 4, 5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거를 그냥 부동산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지자체 홈페이지 가면 고시자료 다 나오니까 그걸 보셔도 되고요. 그 도시 계획도 다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도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간 동안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내가 생각했던 수익률을 맞춰줄 수 있는지 그러면 수익률도 생각해봤고 리스크도 생각을 해봤잖아요. 그 다음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차근차근 공부도 많이 하고 내가 그 지역을 볼 수 있는 눈도 기른 다음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지금 현재의 금리와 그렇죠. 현재 월세 얼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계산기를 지금 기준으로만 네네. 보통 때리죠. 네. 그 다음에 이 정도 되면 내가 매매가 이 정도에 할 수 있을 것 맞아요. 같은데까지만 이제 생각하는데 네. 그리고 더 재밌는 게 매매가 이게 옆에 집이 옆에가 5억인데 7억에 팔렸대요. 그러면 내 집도 7억에 사면 9억에 팔리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시장은. 미래는 대부분 분들이 과거를 보고 현재를 설득하시는데 우리가 가져가야 될 거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미래를 보는 인사이트를 좀 기르는 게 필요하고 그러려면 공부하고 자료 수집하고 경험을 쌓아야 된다.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된다. 그게 부동산 투자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근데 제가 투자를 해보니까 이거 하나는 명확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남들보다 2배 벌고 싶다. 그러면은 2배 일하라는 겁니다. 2배 노력하고.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자본주의를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노동에 대한 가치를 되게 크게 두고 있구나. 자본보다. 네.
근데 노동이 그냥 단순히 뭐 이런 단순 노동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식 산업도 이제 노동이잖아요. 그만큼 내가 노력하고 공부를 하면서 인사이트를 가지는 것도 노동인 거예요. 그만큼 내 노동력이 투입이 돼야 자본주의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자본주의 시장은 너무 명확해요. 한 개 파는 사람보다 두 개 파는 사람이 돈 버는 거예요. 근데 두 개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보다 2배 뛰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기본적인 자본주의의 그냥 밑바탕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실 과거로 가고 싶진 않아요. 과거라 하면 그 예전 호빵 먹던. 그렇게까지도 안 가고 전 몇 달 전도 별로 안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지금 너무 행복해서 그러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았거든요. 지금 회사를 나와서 뭐 이런 일을 하니까 뭐 여행 다니고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저 하루 거의 17시간 일합니다. 거의 잠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 일 생각만 하고요. 지금도요? 예. 진짜 오히려 회사 나오고 잠을 더 못 자요. 왜냐하면 이제 모든 게 다 제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걱정되고 그러니까 더 공부하게 되고 더 알아보러 다니고 이러니까 시간이 더 없는 거예요. 예전엔 그래 실수해도 월급이 있으니까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내가 투자 실패해도.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근데 이 삶이 지금뿐이냐? 습관이 그렇게 왔었던 것 같아요. 회사를 다니면서도 그랬었고 그 전에 학창 시절에도 그랬었고 왜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왔더니 지금 이렇게 살고 있더라. 그렇다고 막 안정적이지도 않아요. 안정적으로 살려면 은행에 그냥 돈 넣어놓고 가만히 사는 게 안정적인 거고 항상 바다에 파도는 치는 겁니다. 근데 파도가 친다고 배 안 나가고 이렇게 있다. 밖으로 못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배 몰고 나왔잖아요. 배 몰고 나왔으니까 그 안정적이지 않은 수많은 파도 속에서 계속 계산하고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사실 자본주의에서 살아남는 방법이고 그래야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책을 보면 마지막에 건물주들에 대한 만남이 좀 나와요. 사실 그 내용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좀 줄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뭐 상속받아서 건물주 되고 원래 돈이 많아서 강남 건물주고 이럴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정말 거의 없고요. 대부분 자기가 열심히 해서 번 분들이세요. 근데 열심히 하는 게 부동산 투자를 열심히 했느냐?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하신 분들이니까 그걸 살 수 있으셨던 거예요. 우리 연예인들 건물 어디 샀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 다 부러워만 해요. 양세형 최근에 뭐 네. 100억대 뭐. 그래요? 그럼 또 몰라요. 또 막 부러워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그러면서 저런 사람들도 사는데 나는 왜 못 살까 이런 또 한탄도 하고 그냥 와 부럽다. 연예인들은 뭐 돈이 어떻게 저렇게 많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연예인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무명 시절부터 돈이 얼마 들어올지 모르는데 자기가 뭐 연기를 하고 싶다, 개그를 하고 싶다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투자를 한 사람이 있잖아요. 언제 끝일지 모르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과일이 열린 거고 그래서 그걸로 건물을 샀는데 사람들은 이것만 보는 거죠. 지금 요것만. 이 사람이 무명이 있을 때부터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사실 사람들은 아웃 오브 안중이에요. 예. 근데 그게 진짜 건물주들의 스토리인 거고 그게 자본주의의 기본인 겁니다. 근데 또 뉴스 기사에는 건물 샀다 그래서 매매 차익이 얼마다 이것만 나와요. 근데 진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거는 정말 우리도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만약 힘든 시기를 겪고 계셔서 내가 그거를 좀 감당하기 어렵다. 그럼 어느 정도 마음을 내려놓으시는 것도 필요해요. 예, 저도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만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은 힘들지라도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수익이 날 수 있는 물건들일 수 있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 파시는 게 확실히 맞지만 좋은 물건에 지금 투자하고 계시다면은 어느 정도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아까 재테크 책이 인기라고 했잖아요. 많이 좀 돈을 모으고 이 기회에 공부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비가 오는 시기잖아요. 비가 오는 시기 비를 맞기 싫다 이래가지고 피해 있으면은 내 나무가 비를 안 맞으면 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나무가 나의 부동산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이것도 감수를 하면서 좀 커나가는 시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전국 집값이 이제 상승세로 돌아섰다. 그러면은
내 집은 왜 안 오르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은 와, 지금 부동산 값이 다 오른데 지금 빨리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네. 부동산 전국 집값이 상승으로 돌아섰다. 그러면은 전국 집이 다 내 거 아니잖아요. 지역마다 다 다르고 시기마다 다 다르고 내가 언제 샀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 상승으로 돌아섰다는 게 어제 하락하고 오늘 상승한 걸 수도 있고요. 주기적으로 상승일 수도 있고요. 말은 한마디로 나왔지만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자세히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뉴스나 뭐 그런 거 하나만 보고 일희일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못 산 걸 후회하기도 하고 그거에 맞춰서 투자를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과정으로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은 마트에 가요. 마트에 가서 오늘 반찬거리를 삽니다. 그러면은 만두 시식도 먹어보고 만두 시식 먹어보면 어때요? 맛있죠? 사고 싶게. 사고 싶죠? 그거 유독 맛있는 것 같아요. 시식 코너에 있는 거. 그 만두만 먹어봤기 때문에 맛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만두도 먹어본 경험이 많다. 그럼 이 만두가 맛있다 맛없다라는 걸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만두를 먹어본 적이 없어. 근데 만두를 먹었어요. 와, 신세계잖아요. 그럼 산다고.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고. 근데 만두를 사는 행위만 또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그 전에 쇼핑을 가기 위해서 내가 오늘 만두를 살 거다. 그럼 다른 만두도 공부해보고 만두도 먹어보고 이러잖아요. 그것도 투자인 거예요. 그것도 공부인 거고 그것도 쇼핑인 겁니다. 왜냐? 그래야 내가 뭐를 투자한다고 결정을 내렸을 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나한테 맞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딱 만두만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서 뭐 소세지를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물건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첫 맛의 만두? 그럼 아싸 만두 이러고 사는 거죠. 네, 그런 투자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좀 싶은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만두가 최고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은 사실 잘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를 다 드셔보셔야죠. 그러기 위해선 경험도 해봐야 되는 거고요. 남들 따라서 가보기도 해야 되는 거고 좀 그렇게 경험을 쌓아야 나중에 진짜 본인한테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농사짓듯이 하라 네. 그래가지고 좀 요즘 젊은 친구들이라고 해요. 네. 뭐 저희 또래죠 사실. 네, 사실 좀 이렇게 급등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네, 약간 테마주 같이 네. 뭔가 내가 사고 나면 그 다음 주에 막 호가가 2배 돼 있어야 될 것 같고. 호가가 점프해 있고 네. 막 이런 거를 좀 네. 쫓아다니는 경향들이 좀 네. 있습니다. 특히 주거용 아파트 네, 그렇죠. 투자에 있어서는 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2배가 됐다고 해서 다음날 바로 팔 수도 없고요. 그리고 바로 2배가 되지도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능력이 받쳐줘야 되는 거고. 근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의심은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 왜 올랐을까? 그러니까 올랐으니까 좋다가 아니라 의심을 먼저 해봐야 되죠. 세상에 리스크 낮은데 좋은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 낮은데 가격도 뭐 수익률도 높고 이런 거는 사실 잘 없다고 봐요. 그러면은 워렌 버핏이 한국에 와가지고 아파트 투자하지 거기서 미국에서 그 주식 투자하고 있겠어요. 수익률이 더 좋고 그게 확정이 됐다면.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워렌 버핏도 90세가 넘도록 주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꾸준히 해야 된다고 하면서. 워렌 버핏이 한 3, 4년 전에 왔으면 네. 취득세하고 종부세 때문에 터졌겠지. 그렇죠. 터지고 지금 세금 엄청 내고 있겠죠. 종부세 받고. 욕하고 떠났을 거예요. 네, 욕하고 떠났을 수도 있어요. 네. 여러 가지 먹고 싶은데 취득세 중과 땜시 어려워요. 아파트 관련해서 보시나 보군요. 네. 여러 가지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럼 아파트만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네. 여러 가지는 이제 여러 지역. 여러 지역을 보고 계신 거군요. 네. 그럼 지금 더 많이 공부해 보시고 다른 상품도 한번 보시는 걸 권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파트 취득세가 높은 상태에서 예. 그 취득세를 감당하고 투자를 하셨을 때 수익률이 나올까라는 거는 조금 저는 퀘스천인 것 같아요. 상가도 지금 금리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임대 수익률을 한번 더 파악을 해보시고 실제 금리가 지금 다 높다 하잖아요. 실제 그거를 받았을 때 금리가 몇 프로 나오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생각하는 것보다 낮게 나올 수도 있고요. 낮게 생각하는 것보다 높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 지역을 한번 가서 공부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서 나 지금 못 나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금 밖에가 춥다니까 나가면 안 돼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나가보시는 거예요. 진짜 나한테 추운지. 근데 나가는데 진짜 추워. 진짜 추우면 빨리 들어와야지. 그건 내 상황이니까요.
왜냐하면 여름에도 추울 수 있어요. 아, 그렇죠. 사람에 네. 따라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선 내가 나가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춥던데. 그럼 들어와 계세요. 들어와 계셔야 돼요. 이불 밖은 위험하더라고요. 요새는. 이불 두르고 나가야지. 두르고 있어요. 네, 두르고 나가야죠. 근데 그게 개인 성향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을 하지만 부동산 투자가 맞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진짜 주식에 맞는 분이 계시고요. 있습니다. 진짜 안정적인 예금이 맞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부동산이 오른다고 하고 갑자기 부동산을 하신다? 저는 그건 절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있고 본인 성향이 있거든요. 근데 부동산 투자는 어렵고 안정적이지도 않고요. 미래도 잘 몰라요. 근데 다 하신다고 하니까 사실 걱정이 되는 거죠. 저는 지금 10년 넘게도 모르겠는데 사실 잘 모르겠고 겨우겨우 막 파도가 치는 데에서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 남들은 이게 되게 안정적이고 좋고 돈 많이 번다고 하니까 제가 당황을 하는 거죠, 제가. 그리고 저도 알고 싶은 거죠. 그런 방법이 있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건물주이시니까 뭔가 이렇게 베팅 기면서 월세 받으러 다니시고 이럴 거를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호빵을 드셨고요. 일단 삼립 호빵이었겠죠? 그렇죠. 네, 삼립 호빵을 그때는 드시면서 코알라도 있었어요, 호빵에. 그거까지는 잘 몰라요. 아시는 분들 여기서 이제 세대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코알라 호빵 있었어요. 코알라는 잘 모르겠습니다. 삼립은 아니군요. 또 코알라 호빵을 드시면서 돈을 모으셨고 지금도 건물을 한 개가 아닌데도 건물을 갖고 계시면서도 지금 17시간씩 일을 하시면서 제가 일을 더 적게 하네요. 오히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반성 많이 하겠습니다. 근데 일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단순히 노동만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누워서 계속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실수한 건 없을까? 내일 뭐 해야 되지? 그래서 전 회사 다닐 때도 그랬어요. 시간대별로 내가 할 일을 다 적어놔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그걸 다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세는 시간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근할 때는 글을 써야지라고 해서 출근할 때 쓴 글이 책이 돼서 나왔고요. 네, 그렇게 쓴 겁니다. 따로 시간 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뭐 해야지? 그럼 점심시간에 내 투자 관련 일을 했던 거고. 업무 시간에는 이건 4시까지 끝내야 되니까 4시까지 끝내고 빨리 다른 거 해야지. 그래야 집에 일찍 가니까. 저는 일찍 가는 게 목표였어요, 항상. 일을 끝내야 빨리 가니까. 근데 끝내면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사실 그런 악순환이 있긴 한데. 잘하니까 더 주는 거죠, 막. 계속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좀 내가 잘게 쪼개서 어느 시간에 어떤 일을 해야겠다라는 걸 좀 마음을 먹고 하면은 나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어요. 하다못해 그냥 누워가지고 핸드폰 보는 시간, 이런 시간도 저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하철 타고 갈 때 보나, 뭐 밥 먹을 때 보나, 그리고 누워서 소파에 있는 사람들 보나 다 핸드폰 보고 있어요. 그럼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유익한 후랭이 TV를 보고 계시느냐, 다 그냥 뭐 연예인 뉴스 검색하고 뭐 야구 경기 보고 계시고 이러면은 그 시간이 메모리 된다는 거죠. 근데 돈은 잃으면은 다시 벌면 돼요. 근데 시간은 그렇게 한번 보내버리면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봄, 여름이 막 가고 있는데 그 시기를 계속 놓치는 거거든요. 뭐라도 나가서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춥다고 안 나가시는 게 아니라 그냥 추워도 나가보는 거예요. 그 지역 살 거 아니다. 지금 투자 못한다. 알아요, 저도. 알아도 다녀요. 진짜 추운데요? 네. 그래도 나가요? 네. 오바 입고 우리 돗바 입고 나가보는 거예요. 왜냐면 나한테는 안 추울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진짜 춥고 나한테 이게 안 맞다 그러면 들어와서 딴 거 하셔야 되는 거고 들어와서 그냥 핸드폰 보고 노시는 게 아니라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박사님은 이동 중에 뭘 하세요? 이동 중에 전 주로 글 씁니다. 글 쓰고 만약 차로 이동한다 그러면은 전화 통화를 많이 하고요. 요즘 블루투스 잘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 통화하고 그리고 내가 들어야 되는 강의가 있다. 사실 전 유료 강의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도요? 네. 저는 유료 강의도 사실 듣고요. 다른 사람들 강의하는 것도 듣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왜냐하면 내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 인사이트에 갇히겠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지금 내면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게 다 진리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제 말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도 이게 진리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고요.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저를 봤을 때 틀렸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 사회는 열린 사회예요. 누구의 의견도 다 소중하고요. 99명이 맞다고 얘기해도 한 명이 틀렸다. 틀렸다고 얘기하고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맞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려면은 얘기를 많이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제가 나한테 맞는 최적안을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강의도 지금도 들어요. 왜냐면 저도 궁금하니까요. 주로 건물 쪽. 그것도 듣고요.
되게 뜬금없지만 사업에 대한 것도 많이 듣고요. 아, 네. 뷰티에 대한 것도 요즘 좀 들었고요. 뷰티는 뭐죠? 그냥 그런 산업, 아, 산업. 네, 산업에 대해서도 분야에 많이 대해서? 듣고 하다못해 인스타 하는 것도 이제 좀 배워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도 좀 이렇게 보고 인스타는 저보다 확실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팔로워가 저보다 2배 정도 나이 많습니다. 먹고 이게 인스타 하려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스토리 하면은 뭐 하루 만에 안 보이는 게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저 그래서 잘 몰라요. 저도 잘 네. 몰라가지고 막 이거 해보고. 근데 이게 또 우리는 잘못해서 사람들이 보면 이게 부끄럽잖아. 아. 그러니까 또 공부한다고요. 근데 저 어렸을 때 어른들이 막 책으로 컴퓨터 공부하면은 아이 뭐 저런 걸 책 보고 공부해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부안해동하기보다는 나만의 네. 기준을, 네. 나만의 인사이트를 기르기 위한 노력들, 네. 그 어떤 중개사무소를 간다라든지 뭐 이런 네. 것들 좀 기억에 남는 인터뷰였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긴 시간 동안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